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분들께 정말 추천하는 강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리스의 MIT 강의인데요. 이분은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나 인터넷 오브 머니 라고 불리는 그 책의 저자입니다. 비트코인 개발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기술을 파고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과서급으로 불리는 책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타입이 아니라 어려운 거를 그거구나 하고 납득시키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강의를 보면서 느낀 게 딱 하나인데요. 비트코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최소한 이 정도 논리로 설명한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게 그냥 코인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구나 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신뢰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이 정치, 금융, 기술 관점에서 동시에 흥분하는지를 팟캐스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안드레아스가 이런 농담을 해요. 비트코인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히 답할 수 있습니다. 300페이지짜리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답입니다. 이 농담이 왜 웃기냐면 비트코인은 사실 진짜로 여러 층이 겹쳐진 발명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돈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분산 시스템, 경제적으로 보면 인센티브 설계, 정치적으로 보면 검열 저항, 사회적으로 보면 신뢰의 재구성.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신뢰를 사람이나 기관이 아니라 수학과 시스템에 맡기는 방식이라는 것. 우리는 보통 돈을 믿을 때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법을 믿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가 생기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게 2008년에 등장했는데 분산 시스템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 중앙 권력 없이 어떻게 합의를 만들까? 이 문제를 실제로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죠. 그리고 안드레아스는 이걸 단순한 발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단순함은 물론 농담 섞인 단순함입니다. 진짜로 단순하진 않아요. 다만 핵심 원리는 간단한 규칙에서 출발해요. 강의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대한 컴퓨터들이 워크를 하는데 그게 그냥 노동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컴퓨터들이 동시에 경쟁을 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보상을 받고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비용만 나가고 보상은 못 받아요. 즉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더 이득이 되도록 설계된 게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게임 이론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규칙 다 공개돼 있으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안드레아스가 재밌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려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거대한 규모로 동시에 포기해야 한다. 근데 인간은 그런 걸 잘 못한다. 맞아요. 사람은 대체로 도덕적으로 고결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이익을 쫓아요. 비트코인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이익을 쫓아도 결과적으로 정직해지는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선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쟁과 비용 구조에서 나옵니다. 이게 진짜 미친 발상이죠. 강의에서 안드레아스는 수도쿠 비유를 들죠. 수도쿠 말고 다른 퍼즐을 떠올려도 돼요. 핵심은 이겁니다. 풀기는 어렵고 비용이 크죠. 정답 확인은 쉽고 검증이 쉽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의 핵심 성질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정답을 찾는 것은 엄청 어렵게 만들어두고 누가 정답 가져오면 이거 맞네? 확인은 엄청 빠르게 끝나요. 그런데 왜 10분일까요? 비트코인은 블록이라는 단위를 만들고 평균적으로 10분마다 블록이 하나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컴퓨터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정답이 빨리 나온다? 그러면 난이도를 올려서 다시 10분으로 맞춥니다. 반대로 참여가 줄어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난이도를 내려서 다시 10분으로 맞춥니다. 즉 네트워크 규모가 커져도 리듬을 유지하는 자동 조절 장치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해시가 늘어나면 거래도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보안, 해시는 안전과 관련이 크고 거래 처리량은 또 다른 레이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는 해시 파워가 커진 게 헛짓이 아니라 보안 장벽이 두꺼워진 것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에서 컨펌 1개, 2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내 거래가 들어간 블록 위에 새 블록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블록이 쌓인다는 건 그만큼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쌓인 작업 증명이 두꺼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를 뒤집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안드레아스는 이걸 무게로 설명하죠. 거래 위에 작업 증명의 무게가 쌓이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은 되돌릴 수 없다가 아니라 되돌리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제공하는 가장 강한 성질 중 하나인 거래의 불가역성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욕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되돌릴 수 없으면 사기당하면 끝이잖아.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안드레아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불가역성 그 자체는 하드코어한 핵심이고 그 위에 프로그램으로 부드러운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스크로, 멀티시그, 지연결제, 중재 이런 걸 조합하면 원래 되돌릴 수 없는 결제 위에서 사실상 되돌릴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큽니다. 기존 금융은 기본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고 그 되돌림이 결국 누가 하느냐? 은행, 카드사, 법원, 국가, 즉 중개자가 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기본은 하드인데 필요하면 소프트를 위에서 설계할 수 있어요. 안드레아스의 표현에 빌리면 비트코인은 하드한 기반 위에 소프트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기존 금융은 소프트한 혼탁함을 하드하게 만들 수 없다. 이 대비가 강렬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강의 톤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술 얘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치와 사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억지스럽지가 않은 게 돈은 결국 사회 제도와 권력 구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스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돈을 통제하고 있나? 우리는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특정 상황에서는 송금이 막히고 결제가 막히고 계좌가 동결되고 거래 상대가 차단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개자가 있는 시스템은 그 중개자가 차단 스위치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은 그 스위치를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안드레아스는 익명성, 프라이버시 문제도 같이 연결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비트코인은 완전 익명이 아닙니다. 가명성에 가깝죠. 주소는 이름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주소와 실명이 연결되면 거래 흐름이 공개 원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는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비트코인 레이어는 핵심 가치 저장이 될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는 다른 레이어, 다른 시스템이 담당할 수도 있다. 이걸 인터넷에 비유하면 TCP/IP 같은 기본 레이어 위에 TOR 같은 프라이버시 레이어가 올라가듯이 비트코인 위에 다양한 프라이버시 결제 레이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프라이버시는 사치가 아니라 많은 나라, 많은 사람에게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정권이 바뀌면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인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비트코인이 왜 필요해?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에 살고 달러 쓰고 은행 계좌가 있고 카드가 잘 되고 일상 결제가 다 되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은 당장 불편할 수 있어요. 안드레아스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는 비자와 달러가 더 낫다. 근데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은행 계좌가 없거나 국경 간 송금 비용이 엄청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결제가 자주 막히거나 정부, 은행을 신뢰하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대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생긴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강의 Q&A에서 재밌는 질문이 나옵니다. 비자와 마스터가 비트코인의 위협을 느끼면 코인을 왕창 던져서 가격을 박살내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느냐? 안드레아스 대답 핵심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가격만으로 죽지는 않는다.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다시 사는 사람이 생긴다. 네트워크는 최소한의 참여자만 있어도 굴러간다. 시장은 공격을 학습하고 적응한다. 즉 가격은 흔들릴 수 있어도 프로토콜의 생존성을 바로 꺾긴 어렵다. 거래 블랙리스트로 오염된 코인을 만들면 펀저빌리티, 그러니까 동질성, 대체 가능성 문제죠. 돈은 원래 어떤 일원이든 똑같은 일원이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비트코인은 과거 이력이 더럽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돈이 돈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집니다.
안드레아스는 채굴자들이 그런 걸 싫어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통화의 가치를 망치니까요. 다만 거래소나 규제의 영역에서 블랙리스트 경쟁이 생길 가능성은 언급하고, 그렇게 되면 기술은 더 우회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얼렛, 우리가 보안을 못하는 이유. 이 안드레아스는 말하죠. 우리는 물리 보안은 수백만 년 했는데 정보 보안은 50년밖에 못했고, 솔직히 말해 우리는 못한다. 인터넷 연결된 일반 PC는 언젠가 뚫린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개인키는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관리해야 하고, 그 현실적 해답이 하드웨어 월렛과 같은 전용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UI, UX도 강조해요. 지금 원래 UI는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대부분 사용자에겐 너무 어렵다. IP 주소를 몰라도 인터넷을 쓰듯이 비트코인 주소를 몰라도 쓰게 되는 날이 와야 한다. 이건 지금도 유효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긴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은행을 없애는 돈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중앙 권력 없이도 신뢰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 신뢰는 선의가 아니라 비용과 경쟁과 검증의 구조에서 나오고, 그 위에 우리는 프라이버시, 결제 UX, 확장성, 다양한 금융 앱을 레이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드레아스 같은 사람의 눈에는 분산 시스템과 경제 설계가 만난 역사적 발명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